지구 위,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60화씨 아래로 떨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숨결은 허공에서 얼음이 되고 만물은 스치기만 해도 깨져나갑니다. 이곳은 시베리아. 러시아 영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숲과 얼음, 습지가 경계 없이 뒤섞이는 곳입니다. 혹한 속에서도 얼음 구멍에 몸을 담그는 사람들. 추위와 더위, 그리고 생명이라는 극단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행성의 푸른 눈이자 내륙의 바다,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남부 시베리아, 눈 덮인 산맥과 끝없는 타이가 숲 사이로 거대한 물의 몸체가 펼쳐집니다. 지구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깊고 차가우며 고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바이칼, 행성의 푸른 눈이라 부릅니다. 바이칼은 기록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담수호입니다. 지구상 얼지 않은 담수의 거의 20%를 품고 있으며 그 물은 너무나 맑아 빛이 수백 피트 깊이까지 스며들어 바닥의 돌멩이 하나하나를 비춥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5,000피트가 넘는 깊이에서 채취한 퇴적물 샘플은 그 나이를 2,500만에서 3,000만 년으로 추정케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수인 셈입니다. 여름. 호수 표면은 시베리아의 하늘을 비추는 거울처럼 평평합니다. 겨울이 오면 호수 전체가 얼어붙어 두께 5피트가 넘는 유리처럼 투명한 얼음을 형성합니다. 그 아래에는 수백만 개의 메탄 거품이 갇혀 우윳빛 흰색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의 구조물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맑은 얼음을 통과한 빛이 굴절하며 보는 각도에 따라 은백색에서 푸른색으로 시시각각 색을 바꿉니다. 주변 공간은 거의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입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 번의 발걸음에도 자신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도를 자랑합니다. 광물 함량은 극히 낮고 플랑크톤도 드뭅니다. 바람 없는 날이면 해안가에서 130피트 이상 깊이의 조약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칼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호수 아래 지각의 단층대가 조용히 움직이며 퇴적물을 밀어내고 호수 바닥을 젊게 유지합니다. 2,50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호수가 퇴적물로 메워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호숫가를 따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솟아 있습니다. 오론섬에서는 하얀 석회암이 메마른 황금빛 스텝지대와 만납니다. 불우한 곳은 현지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물의 광활함과 가장 완벽한 스경선을 조망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지점입니다. 바이칼 호수 서쪽, 깊은 물과 스텝숲의 경계에 길이 70마일이 넘는 섬, 오론이 솟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섬이자 부랴트족의 오랜 터전입니다. 서쪽면은 깊은 물 속으로 곧장 떨어지는 절벽으로 가파르고 동쪽은 여름바람이 쌓아올린 모래와 고운 자갈층을 이루며 건조한 스텝으로 완만하게 경사집니다. 이곳은 깊은 심연과 메마른 대지가 만나는 곳. 수천만 년의 시간을 간직한 물과 그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강인함이 교차하는 바이칼의 영적인 심장부입니다. 섬의 대부분은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채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랴트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소, 부르한 고지입니다. 약 40피트 높이의 이 하얀 석회암 덩어리는 호수 안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이칼의 가장 친숙한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30피트 이상 뻗어 있는 좁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숲과 동물뼈의 흔적은 2000년도 더 전에 인류가 이곳에 살며 의식을 치렀음을 보여줍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바위 틈을 통과하며 공명을 일으켜 100헤르츠 미만의 깊고 낮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르쿠츠크 연구소의 장비는 이것이 지형의 안정적인 진동임을 여러 차례 기록했습니다. 수백 야드까지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현지인들은 돌의 숨결이라 부릅니다. 불우한 곳 정상에는 13개의 나무 기둥, 세르게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7에서 10피트에 달하며 소나무나 자작나무 몸통에 카닥이라 불리는 오색천을 감아 만들었습니다. 5가지 주요 색은 자연의 원소를 상징합니다. 푸른색은 하늘, 흰색은 바람, 노란색은 빛, 붉은색은 불, 그리고 녹색은 땅입니다. 샤머니즘 전통에서 세르게가 있는 곳은 성스러운 공간, 즉 인간과 대지의 영혼 사이의 경계로 여겨집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면 불우한 곳 주변의 물은 기둥 전체와 흰 바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고스란히 비춥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호수의 수분이 나무와 천 위에서 서서히 결정체로 변하며 마침내 호수 표면이 얼어붙을 순간이 왔음을 알립니다. 겨울이 물을 수정으로 바꾸고 수정이 바이칼의 겨울을 시작합니다. 기온이 영하 30파시에 도달해 며칠간 지속될 때입니다. 단 2주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는 단단한 고체로 변합니다. 얼음은 너무나 투명해서 거의 40피트 깊이의 물속과 그 아래 갇힌 가스의 흐름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얼음은 총성과 같은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그 틈으로 차가운 공기를 내뿜습니다. 이 현상은 완전한 정적 속에서 주로 밤에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햇빛 아래서 얼음은 푸른 은색에서 강철 같은 회색으로 쉴 새 없이 색을 바꿉니다. 광학 측정 결과 대기 습도가 가장 낮은 1월 중순경에 빛 반사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음 위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속이 빈 듯한 소리가 원형의 파동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바이칼 얼음 속에서 소리의 속도는 초속 12,000피트로 공기 중에서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한겨울이 되면 호수 표면에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마일 크기의 검은 얼음고리가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얼음 아래를 흐르는 따뜻한 해류의 흔적이라 추측하지만 정확한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호수는 사람들이 얼음의 노래라 부르는 일련의 저주파 메아리를 방출합니다. 이것은 얼음의 불균일한 팽창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파동이자 지극히 비현실적인 울림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리가 아닌 깊은 추위 속에서 행성 자체가 내쉬는 숨결. 얼음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이 노래는 가장 깊은 정적 속에서도 세상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힘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오론섬의 절벽을 타고 흐르던 물기가 세상의 숨결이 멎는 순간 투명한 얼음으로 조각됩니다. 그 영혼의 결정체를 투과하는 빛은 물속에 녹아든 풍부한 산소와 만나 푸른색과 녹색의 신비로운 띠를 그려냅니다. 기온이 영하 60, 하씨까지 곤두박질 치면 마침내 얼음은 문명의 무게를 짊어질 만큼 견고해집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덧없는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얼음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투명한 장막 아래 물은 여전히 느리고 고요하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생명의 맥박을 이어갑니다. 그 침묵의 공간에서
생명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미세한 조류 군집이 투명한 얼음 천장 아래에서 광합성을 지속하며 겨울 왕국의 첫 번째 에너지 사슬을 엮어냅니다.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갈수록 바이칼의 수온은 놀랍도록 안정됩니다. 두꺼운 얼음장 아래의 물은 화씨 36도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온도 속에서 조류와 미생물, 그리고 심해의 어류들은 변함없이 활발한 생명의 춤을 춥니다. 바이칼의 모든 생명체 중 골로미안카라는 물고기는 가장 거대한 생물량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몸은 속이 비칠 듯 투명하며 30%가 넘는 기름을 품고 있어 극한의 수압과 냉기를 견뎌냅니다. 골로미안카는 알 대신 살아있는 새끼를 낳습니다. 어류에게는 지극히 보기 드문 번식 방식입니다. 한 마리가 수천의 치어를 품고 있다가 생명이 가득한 물속으로 직접 풀어놓습니다. 몸에 축적된 풍부한 기름 에너지는 그들을 이 호수 먹이 사슬의 가장 결정적인 고리로 만듭니다. 바이칼 물범. 네르파의 생존은 거의 전적으로 이 물고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터운 지방층과 경이로운 산소 저장 능력에 의지해 400피트가 넘는 깊이까지 잠수하여 유령 같은 사냥을 시작합니다. 숨이 필요해지면 얼음 사이로 자연히 생긴 틈을 찾거나 날카로운 앞발톱으로 눈을 파헤쳐 생명의 숨구멍을 뚫습니다. 얼음을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물범의 그림자는 한 점의 미동도 없이 물속을 유영하는 고요한 발레와 같습니다. 겨울 동안 각 개체는 50마일이 넘는 광활한 영토를 누빕니다. 어떤 무리는 오론섬 해안 가까이 머물고 또 다른 무리는 셀렌가 강에서 흘러드는 따뜻한 물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향합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해빙기가 오면 물범들은 물 위로 드러난 바위나 텅 빈 모래사장으로 올라와 휴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아직 녹지 않은 얼음 위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건조한 바람과 탁트일시아가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몸무게가 10파운드도 채 되지 않으며 순백의 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 솜털은 불과 몇 주 만에 어두운 보호색으로 바뀌고 새끼들은 곧 심연으로 뛰어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물범들이 언제, 어떻게 이 고립된 호수에 나타났는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흔적은 이들이 수십만 년 전 북극해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음을 희미하게 속삭일 뿐입니다. 이곳의 모든 생명은 미세한 조류에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치 않은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진화하며 완벽한 적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겨울의 끝, 빛이 힘을 잃어갈 때쯤 얼어붙은 수면 위로 수마일에 걸친 길고 검은 균열이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순환이 시작됨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입니다. 호수 내부에 열기가 쌓이며 해빙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득히 먼 곳,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이따금 희미한 금속성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남쪽 호안을 따라 달리는 열차의 소리입니다. 이 얼어붙은 땅을 대륙의 나머지 지역과 연결하는 유일한 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지나는 소리입니다. 한때 대륙을 하나로 묶었던 강철의 띠. 19세기 말 러시아 제국은 유럽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영토를 차지했지만 시베리아 대부분은 접근 불가능한 공허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3,000마일에 달하는 여정은 석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1891년 차르 알렉산드르 3세는 제국의 전 영토를 단 하나의 강철 선로로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을 명했습니다. 작업은 동쪽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서쪽의 첼야빈스크, 양쪽 끝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도가 대부분 원시적인 도구를 든 인력만으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강철에 부딪힌 망치가 그대로 부서질 만큼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말입니다. 수천 명의 죄수와 농민이 징집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표면 수피트 아래에 두껍게 자리 잡은 얼음층, 영구동토층이었습니다. 만약 이 얼음이 녹는다면 철로 전체가 가라앉을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기술자들은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켜 얼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환기식 노반을 설계했습니다. 1904년 너일 전쟁이 발발하자 아직 미완성이었던 철도는 즉시 극동전선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16년, 25년의 공사 끝에 마침내 철도는 공식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전 구간을 달린 첫 열차는 2주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흐른 지금도 열차는 자작나무 숲과 강철다리, 그리고 영구동토층을 지나며 여전히 같은 강철 위를 달립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5,700마일 이상 뻗어 있으며 7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고 4,000개가 넘는 다리를 건넙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운영되어 온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철도입니다. 매년 8천만 톤 이상의 화물이 이 선로를 따라 이동하며 그 대부분은 석유, 석탄, 그리고 금속 광물입니다. 하지만 진정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로 아래에 있습니다. 철도의 거의 3분의 1이 영구동토층 위에 놓여 있으며 이곳의 지표 온도는 결코 화씨 32도를 넘지 않습니다. 만약 얼음이 녹으면 노반은 몇 시간 안에 붕괴될 수 있기에 열을 안정시키기 위한 환기 시스템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따라 절벽에 매달린 구간은 단단한 암석을 뚫어 39개의 터널과 200개 이상의 다리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1905년에 개통된 이 길을 당시 기술자들은 물 위에 걸린 길이라 불렀습니다. 한 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도 초기의 강철 구조물과 석조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차는 지구상 가장 거대한 숲, 타이가를 1000마일 이상 관통합니다. 겨울철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며 무선 신호는 몇 시간 동안 두절됩니다. 이 강철의 길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활하고 얼어붙은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인간의 끈질긴 맥박이며 자연의 거대한 침묵에 맞서 그어진 문명의 선입니다. 인간의 야망과 길들여지지 않은 땅의 영원한 힘, 그 둘 사이에 끝나지 않는 대화인 것입니다. 매일 밤 강철 선로는 약 1인치씩 수축하고 인부들은 여전히 손으로 모든 구간을 점검합니다. 모스크바를 떠난 열차는 코펜하겐과 위도를 공유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러서는 도쿄와 경도를 나란히 합니다. 완주에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이 여정은 2개의 대양과 2개의 대륙, 그리고 2개의 세계를 잇습니다. 얼어붙은 숲을 빠져나오자 지평선 위로 노보시비르스크의 첫 불빛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베리아의 두뇌, 철도가 낳은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거의 2,000마일 떨어진 오브강 남쪽 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19세기 말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 지역의 위대한 강을 가로지르는 지점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 양식의 건물 블록에 둘러싸인 기하학적 계획에 따라 거대한 대로들이 서로를 가로지릅니다. 덩어리는 크고 세부는 간결하며 추운 기후에 최적화된 모습입니다. 도시 중심부에는 중앙 광장과 공원이 철도 축을 따라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돔은 지름이 200피트가 넘어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보다도 큽니다. 내부 홀은 1700석 이상을 수용하며 무대 깊이는 거의 100피트에 달합니다. 전체 기계 시스템은 20세기 중반부터 전기로 작동되어 왔습니다. 이 거대한 돔은 두께가 2피트가 넘지만 지지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돔 구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앞광장 전체가 눈으로 뒤덮입니다. 돔에서 반사된 빛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빛의 띠를 만들어냅니다. 섭씨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강철의 낮은 열 흡수율 덕분에 지붕의 얼음층은 투명함을 유지합니다. 이 극장은 러시아 전역의 순회 극단과 함께 1년 내내 운영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노보시비르스크는 명확한 기하학적 네트워크처럼 보입니다. 오브강과 대륙 횡단 철도로 나뉜 채 교통축과 광장을 따라 배열된 블록들. 타이가 숲의 실리콘델리. 아카뎀고로도크. 아카뎀고로도크는 노보시비르스크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1950년대 후반 타이가 숲과 인공우브 저수지 한가운데에 과학 중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겨울 기온은 몇 주 동안 섭씨 영하 40도 이하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 기후는 과학자보다 북극곰에게 더 적합해 보이지만 바로 그 혹독함과 고립이 이곳이 선택된 이유였습니다. 분리되어 있고 안정적이며 접근하기 어려운 곳. 아카뎀고로도크의 대부분은 숲입니다. 연구소의 기숙사와 주택은 소나무와 눈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얼음으로 덮인 좁은 보도로 연결됩니다. 단지의 중심에는 라브렌티에프 대로가 있습니다. 길이 1.5마일의 이 거리는 세계에서 과학기관 밀도가 가장 높은 도로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물리학에서 응용생물학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 연구기관이 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얼어붙은 광야의 심장부에서 강철은 길을 내고 도시는 솟아올랐습니다. 혹독한 자연의 힘에 맞서 인간의 의지는 지식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곳 시베리아에서는 끝없는 수평선만큼이나 무한한 인간 정신의 가능성이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해 건물들은 낮게 지어졌고 바람과 평행하게 늘어선 널따란 창문들이 줄지어 있다. 밤이 되면 연구실에서 새어나온 백색광이 눈과 숲에 반사되어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희미한 빛의 띠를 형성한다. 얼어붙은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불빛은 점차 사라진다. 또 다른 도시는 다른 빛을 낸다. 재련소의 연기와 산업 증기에서 피어나는 금속성의 주황빛이. 노보시비르스크 북쪽. 타이가는 얼어붙은 고원으로 이어진다. 북위 69도. 영구 동토층 위에 홀로 선 산업도시. 노릴스크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 도시의 시작은 1930년대의 강제 노동 수용소였다. 굴라크 수감자들이 원자재와 조악한 기계만으로 첫 번째 구역을 건설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민들은 극한의 추위와 산업 연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의 후손이다. 노릴스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여겨진다.
현재 북극권 최대의 야금 중심지이기도 하다.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20% 이상과 팔라담 대부분이 이 도시 주변 광산에서 채굴된다. 채굴에서 재련, 운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노릴스크 니켈이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운영한다. 대기 중 유황 농도는 안전 기준치의 수십 배를 넘나든다. 수백 개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잿빛 연무가 주거 지역 위로 얇게 내려앉는다. 주변 지역의 나무들은 수십 마일 밖까지 고사하여 흰 눈 사이로 헐벗은 풍경만이 끝없이 펼쳐진다. 남쪽의 달딕한 강은 물속의 산화니켈로 인해 종종 붉은 빛을 띈다. 2016년 위성사진에는 재련소 유출 사고 이후 진홍빛으로 변한 강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얼룩은 여전히 강바닥에 들러붙어 겨울 눈과 얼음이 녹을 때마다 그 흉터를 드러낸다. 노릴스크 주민들은 고립된 채 살아간다.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름에는 예니세이 강을 통해 물자가 들어오고 겨울에는 항공편이 유일한 통로가 된다. 차량은 얼어붙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공회전을 해야 하고 난방 파이프라인은 동파를 막기 위해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얼음 아래 수천 미터 깊이에서는 광석 채굴이 계속된다. 이 도시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해빙기가 오면 연기는 옅어지고 동쪽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재련소가 아닌 살아있는 화산의 신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캄차카의 신호다. 제오부. 불과 얼음의 땅, 캄차카 반도. 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러시아 극동, 차가운 오우츠크해와 태평양 사이에 캄차카가 뻗어 있다. 이 지역에는 300개가 넘는 화산이 있으며 그중 29개는 지금도 활동 중이다. 북반구에서 화산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지진계에는 매년 평균 1000회 이상의 진동이 기록되며 대부분은 화산 분화구 근처에서 발생한다. 클류첩스카야 소프카는 15,000티트가 넘는 최고봉이다. 분화가 거듭될 때마다 화산 물질이 쌓여 그 높이는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땅을 파헤치고 대기를 더럽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지구가 스스로의 심장을 터뜨리며 새로운 땅을 빚어낸다. 파괴와 창조, 그 극단적인 두 힘이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 위에서 서로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다.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치솟아 수백 마일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화산 기슭의 일부 지역은 두께 3피트가 넘는 화산재층에 뒤덮여 매 세기마다 새로운 지층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화구의 온도는 섭씨 1600도를 넘어섭니다. 요맘이 식으면 유황과 규소 결정이 박힌 단단한 암석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암석층은 겹겹이 쌓여 분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해마다 지형을 바꿉니다. 새로운 봉우리가 솟아나는가 하면 오래된 분화구는 완전히 땅속에 묻히기도 합니다. 카림스키 베지미아니 화산군과 톨바칙 화산군은 가장 활동적인 지역입니다. 매년 수천 번의 미세한 진동이 기록되며 땅속 뜨거운 물질의 움직임을 알립니다. 수마일에 걸쳐 흐르는 용암은 몇 달 동안이나 온기를 유지하며 적외선 영상에 검붉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늘에서 본 캄차카는 화산과 빙하, 그리고 화산재 평원이 끝없이 이어진 사슬입니다. 연기와 수증기,
녹아내리는 눈이 뒤섞여 느리게 움직이는 빛의 조각들을 만들어냅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증기가 터져 나오는 소리뿐. 바로 지구의 숨결입니다. 칸차카 중앙부에는 거의 4마일 길이에 달하는 간헐천 계곡이 자리합니다. 20마일도 채 안 되는 이 좁은 공간 안에 400개가 넘는 간헐천과 이화산, 분기공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출구의 평균 온도는 하시 200도를 넘습니다. 어떤 물기둥은 200피트 이상 솟구치고 수증기는 계곡 전체를 담요처럼 뒤덮습니다. 끓어오르는 물과 압축된 증기가 빚어내는 끊임없는 소음은 자연의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수마일 밖에서도 들리는 이 소리. 땅은 수천 년에 걸쳐 퇴적된 유황과 규소의 회백색 화산재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지역의 지표면 온도는 하시 250도를 초과합니다. 수증기가 너무 짙어 가시거리는 불과 수십 피트로 떨어집니다. 2007년의 산사태로 계곡의 일부가 파묻혔지만 동쪽으로 수많은 새 분출구가 생겨났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 지역은 눈 덮인 비탈 사이로 쉼없이 증기를 뿜어내는 균열과 온천의 망처럼 보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저 멀리 카림스키 화산지대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화산재와 용암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오릅니다. 눈이 사라지면 산비탈의 물은 캄차카 주변의 따뜻한 강으로 흘러듭니다. 연어들이 상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빽빽한 무리가 얕은 물 아래에서 움직이는 띠를 이루며 꾸준히 나아갑니다. 겨울에 다다르면 물고기들은 산란을 시작합니다. 꼬리로 자갈을 파헤쳐 작은 구덩이를 만들고 알이 수정되자마자 다시 덮습니다. 이 단계를 마친 물고기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사체는 강둑에 즐비하게 널려 다른 종들의 먹이가 됩니다. 불곰들은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간 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다리에 스치고 앞발을 가볍게 한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한 마리를 물 밖으로 튕겨내기에 충분합니다. 곰의 반사신경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쫓지 않습니다. 오직 정확한 그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원시의 땅에서 생과 사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 안에 묶여 있습니다. 한 생명의 끝은 다른 생명의 시작을 약속하며 모든 것은 기다림과 폭발, 그리고 침묵의 리듬 속에서 영원히 반복됩니다. 곰 한 마리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물고기를 먹어치웁니다. 주로 지방이 풍부한 암컷들입니다. 새끼들은 둑에서 어미의 몸짓을 흉내내며 물의 흐름과 깊이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연어들은 지칠 때까지 상류로 거슬러 오르며 바위턱과 작은 폭포들을 끊임없이 넘어섭니다. 사냥이 끝나고 기온이 곤두박질 치면 짙은 안개가 계곡을 메웁니다. 풀은 잿빛으로 변하고 시베리아 깊숙한 곳, 먼 산등성이에 첫눈이 내립니다. 영원한 겨울의 심장, 야쿠츠크와 오이메콘이 깨어납니다. 야쿠츠크와 오이메콘이 종말입니다. 영구 동토층 위에 세워진 도시, 야쿠츠크. 극지방의 찬 공기는 남쪽으로 흘러 내나간 계곡을 뒤덮습니다. 야쿠츠크는 몇 주 동안이나 흐릿한 잿빛 하늘 아래 길고 혹독한 추위의 계절로 들어섭니다. 도시 아래의 땅은 영원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건물들은 땅과 분리된 콘크리트 말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도관과 난방 시스템은 땅에 묻히지 않고 지상으로 나와 여러 겹의 단열재에 쌓인 채 주거 지역을 휘감습니다. 각 파이프 구간에는 내부의 물이 얼경우를 대비한 안전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혹한의 계절, 하늘에서는 푸른빛을 찾아볼 수 없고 거리의 모든 것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단 몇 분이라도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습니다. 밤사이 창문에는 몇 인치 두께의 성에가 끼고 아침마다 그것을 긁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입김은 몇 시간 만에 다시 유리를 뿌옇게 흐려 세상은 온통 하얀 안개를 통해 보입니다. 창문의 온도는 쉼없이 가동되는 중앙난방 시스템 덕분에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장비와 전선, 차량은 모두 북극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내한성 소재를 사용하고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자켓 주머니에 보조 배터리를 넣어 다닙니다. 계절이 가장 추운 지점에 이르면 태양은 지평선 위로 겨우 몇 도 떠오를 뿐입니다. 정오의 빛마저 희미하여 그림자조차 거의 생기지 않고 내쉬는 숨결은 허공에서 얼어붙습니다. 모든 물질이 부서지기 쉬운 이 환경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밤낮으로 빛나고 난방 연기는 동네 주위로 장막을 칩니다. 더 멀리 레나강은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그 표면은 너무나 평평하여 겨울철 도로가 됩니다. 그 얼음 위로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더 깊은 추위, 오이페콘이 시작되는 곳으로 오이셉테는 페슈를못으로 오이스페슈를문은 열언 모두 구부모드로고 자문됩니다. 더 깊은 추위, 오이페슈론 페슈를못으로 침공돌이 러묻던 추위하는가 더 깊은 추위, 오이페슈론 페슈를못으로 침공돌이 온에 담은 잔고 내나감은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드름은 펑평하여 지금 드름은 여론돌이 웃습니다. 지금 하신 부대 부모타저입니다. 줌은 폭평합니다. 저모딤 추위, 오이페슈롬은 치샥되는 내나강은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드몸은 오님은 사제져갑니다. 조면 추위입니다. 조몸은 콕형합니다. 미는 몰렁은 노롬을 못다. 내나가는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봄은 토지염인다.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중만 후레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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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중반 후레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중반 후레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중반 후레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중반 후레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중반 후레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중반 후레 북반구의 한극, 오이 메콘.
증반풀의 복반고의 한긋, 복반고의 한긋, 오이 매콘. 중반풀의 복반고의 한긋, 복반고의 한긋, 오이 매콘. 중반풀의 복반고의 한긋, 복반고의 한긋, 중반술의 복반고의 한긋, 복반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반고의 한긋, 복반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반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반고의 한긋, 중반술의 복단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단고의 한긋, 복반고의 한긋, 복반고의 한긋, 중반술의 복단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단고의 한긋, 풀의 복반, 오이 매콘. 중반풀의 복반고의 한긋, 복반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단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단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단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단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반고의 한긋, 중반풀의 복단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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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긋, 중반술의 복단고의 한긋, 중반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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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단고의 한긋, 중반술의 복단고의 한긋, 중반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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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단고의 한긋, 중반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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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단고의 한긋,
야쿠츠크의 기온도 이미 평범한 인내심을 넘어섰지만 남동쪽에는 그보다 더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오이치코는 높은 산맥 사이 좁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이메코는 높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거운 냉지르는 반심에 가여고이 직원분 대십니다. 무거운 냉지르는 반심에 가여고이 직원분 덩곰과다. 용궁동다심이다. 여푼의 무리를 짐재합니다. 무부는 댕정바돌 한국도 초론에 자지르고 있습니다. 용궁봉다심이다. 그보다 더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충공 정밤은 답니다. 여리보 드체합니다. 용금동북에는 그보다 더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용금동북에는 그보다 더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용금정북에는 그보다 더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유계질의 핑공가시 많은 거대 존재는 자였고 유검은 무푼댕마가 친경의 다천반을 함십니다. 우리면 짐은 직원부대 모두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무거운 냉지르는 방심에 가여고이 직원분 전공거다. 추기만 자지르포 있습니다. 그보다 더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유금부배 추구만 다지르포 있습니다. 추라는 정분거대 물이 자지르포 있습니다. 여침이다 보나 지금 곳이 자지르포 있습니다. 추가면 덩궁거대 보나면서 우리맨 물이 자지르포 있습니다. 추기의 다전 살동만 인내심을 무르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심공거계 정공거대 받침받아 중계만거 중재만보다 니대먼서 여침이다 보나치고마 우림은 무도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침공거대 부도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추고맨 다정 세 번만 인내심을 모두 추운 곳이 존재합니다. 여침니다 보나추고마 중재만입니다. 여칩니다 보나추고만 중재만입니다. 여칩니다 보나추고만 중재만입니다. 여칩니다 보나추고만 중재만입니다. 추고맨 부리는 바전에 키고마 중개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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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평현동도 이미 평범한 인내심을 넘어섰지만 남동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거운 냉기가 갇혀 바람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온은 시간마다 떨어져 가장 낮은 지점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기온은 화씨 영하 96도. 오직 남극 대륙만이 겨룰 수 있는 극한입니다. 겨울철 태양은 단 몇 시간만 모습을 드러내고 그 빛은 성해를 녹이기엔 너무나 미약합니다. 공기는 극도로 건조하여 수분은 피부에 닿는 순간 결정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곳에서 삶은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얼어붙은 창을 긁어내는 손길 속에서 멈추지 않는 엔진의 고동 속에서 생명은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형태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혹한은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힘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만을 남기는 거대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오익계 고니 주민들은 주도로를 따라 흩어져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수세대에 걸쳐 자락한 토착민 가족들입니다. 대부분이 수세대에 걸쳐 정착한 토착민 가족들입니다. 대부분이 수세대에 걸쳐 정착한 토착민 가족들입니다. 대부분이 수세대에 걸쳐 정착한 토착민 가족들입니다. 노문 시대에 걸쳐 정착한 토착민 가족들입니다. 문을 시대에 걸쳐 단착한 토착민 가족들입니다. 오익의 T세대의 구론을 종착한 토착민기다. 문을 시대에 걸쳐 반착한 토착민기다. 문을 시대에 걸쳐 반착한 토착민기다. 주문봇의 한갈은요. 마리는 주민 잊을 주묘라는 돌입니다.
리밀은 돌이 많은 돌입니다. 빗에 볼이 많은 돌입니다. 밀을 볼이 많은 돌입니다. 주문붓의 한덜은요. 돌이 많은 돌입니다. 마리는 두민 불입니다. 볼이 많은 불입니다. 볼이 많은 돌입니다. 지문 장세대에 걸쳐 줍은 돌을 시벨에 거연이다. 충방중고를 다는 종열은 도리미는 다고 중분으들 훈객에 도리미는 다고 중방중도를 바는 종열은 바고 중분으들 훈객에 도리미는 다고 대에 걸쳐 정착한 토착민 가족들입니다. 집은 석탄과 장작으로 난방을 하고 일상에 필요한 물은 강에서 얼음을 잘라와 매일 녹였습니다. 음식은 1년 내내 바깥의 자연 냉장고에 보관됩니다. 겨울의 하늘은 거의 색을 바꾸지 않습니다. 태양은 잠시 얼굴을 내비쳤다가 이내 산 너머로 사라집니다. 대지는 온통 흰색뿐 땅과 하늘의 경계조차 희미합니다. 가장 추운 밤이면 얼음 안개가 상공에서 결정화되어 수평선을 따라 수직의 빛기둥을 만들어냅니다. 수개월간 이어지는 밤 동안 유일한 빛이 되어주는 마을의 불빛을 얼음 결정이 반사하며 빚어내는 현상입니다. 산등성이 너머에는 순수한 광업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백만 년 전 암석 속에 형성된 광물을 찾아 영구 동토층을 뚫고 들어갑니다. 시베리아의 거대한 광물지대 중 하나인 야쿠티아 공화국. 그 중심에 미르니시가 자리합니다. 언뜻 보면 이 도시는 평범한 소비에트 시절의 아파트 단지와 창고,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트럭들로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그러다 문득 직경 1마일 이상, 깊이 거의 3,00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노천광 중 하나, 미르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1955년 지질학자들이 킴벌라이트 파이프의 흔적을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마그마가 다이아몬드를 품은 암석을 지표면으로 밀어올렸던 고대의 통로였습니다. 발견 직후 채굴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씨,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기계들은 혹독한 환경을 견디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연료는 예열되었고 유압유는 특수 등급으로 교체되었으며 타이어는 추위로 인한 균열을 막기 위해 보강되었습니다. 구더미는 해를 거듭하며 넓어져 지구 속으로 파고드는 거대한 나선을 그렸습니다. 바람이 구덩이의 가장자리를 지날 때면 기압 차이로 인해 강력한 흡입 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민간 항공기는 이 지역을 회피합니다. 노천 채굴이 끝난 후에는 더 깊은 곳을 향해 수직 갱도가 뚫렸습니다. 영구동토층의 안정을 제어하기 위해 레이더와 열 센서가 활동을 감시합니다. 영원히 얼어붙은 땅 위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파내려갑니다. 암석과 화산재, 그리고 다이아몬드층이 거치고 나면 그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만이 남습니다. 극한의 환경에 새겨진 인류의 흔적입니다. 북극권 너머 200마일 이상 떨어진 외딴 콜리마 지역. 이곳에 플라이스토세 공원이라 불리는 보호구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세기 후반 생물학자 세르게이 지모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추운 스텝지대가 북아시아를 지배했던 마지막 빙하기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들소, 말, 술록, 그리고 매머드와 같은 거대 동물군의 소멸이 지표면을 부드럽게 만들고 열을 가두어 영구 동토층의 해빙을 가속화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시 영하 50도 이하의 기온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품종,
야쿠트 말이 가장 먼저 방사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얼어붙은 대지에서 불을 캐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라진 과거를 되살리려 합니다. 파괴와 복원. 이 영원의 얼음 위에서 인류는 자신의 모순된 욕망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땅에 남겨진 거대한 상처와 이제 막 싹트는 고대의 생명. 그 모두가 얼어붙은 땅이 기억할 우리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은을 파헤쳐 마른 풀을 찾아내고 얇은 눈 위로 맨 땅을 드러내 차가운 공기가 땅속 더 깊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생존하는 생명들. 이윽고 캐나다와 알래스카에서 건너온 들소가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두께가 거의 1피트에 달하는 털가죽과 2,000파운드가 넘는 육중한 몸. 들소는 단단히 다져진 눈을 발굽으로 짓이겨 표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름의 열기가 땅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는 자연의 방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술록이 나타나 먹이 그물을 완성하고 초목의 성장을 조절합니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그들의 행렬은 눈 위에 선명한 길을 남깁니다. 겨울이 오면 이 동물들은 눈 아래 저장된 마른 풀이라는 동일한 식량을 공유합니다. 지표면은 더 깊은 냉기를 머금고 해빙은 더뎌집니다. 바람이 평원을 휩쓸고 지나가면 야쿠트 말들은 열을 지어 움직입니다. 을소는 풀을 찾기 위해 눈을 부수고 술록은 경사면에 작은 무리를 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울타리도 축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도록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발밑 얼음의 열적 균형에 기여합니다. 이곳은 인간이 광산을 파거나 공장을 짓는 대신 수천 년 전 사라졌던 것을 복원하려는 몇 안 되는 희귀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지도 위에서 시베리아는 1년의 절반을 눈 아래에서 보내는 거대한 백색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얼음 아래에서도 땅은 여전히 움직이고 강은 흐르며 산맥의 신장부에서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지면 금속마저 산산조각 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무언가를 짓고 채굴하며 기록을 이어갑니다. 시베리아의 서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겨울의 숨결과 함께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